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0억 원을 건넸다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와 청탁 내용은 물론 배신감에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끊겠다는 다짐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네, 이 사안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네. 김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런 주제로 다시 꺼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23일 통이동 사무실에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남.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금 2008년 3월 28일 MB와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MB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을 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요. 옷값만 얼마냐, 파렴치한 족속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비망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배신감, 원통함 이런 걸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저 비망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2007년도에 이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왜 저희가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장 전입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과 그다음에 그 자녀들을 그 건물 관리인으로 등록을 해서 그 이제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제 정말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았던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팔성 씨의 비망록에 따른 그런 뭐 30억 원 가까이를 줬다. 뭐 부인하겠죠. MB 전 대통령 부인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김백준 전 기획관도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소위 오랫동안 비서관, 보좌관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죄를 해라 국민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국정원 특활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을 동원한 뭐 뇌물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약속하고 돈을 수령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서 이팔성 이제 당시에 이제 3월 28일 날 파렴치한 족속들이라는 아주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진술이니만큼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 정도가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조사 과정도 그랬지만 이제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정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몸이 아파서 이제 거동조차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나오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에서 이제 석방되는 날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이 더위에도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고 또 한 나라를 정말 거머쥐었던 이 그 권력자들이 이 국민들의 눈에는 비겁하게 보이고 때로는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이제 비망록의 내용을 전문을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수위 끝나고 그 직후에 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례대표 의원에게도 돈을 받았다는 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사실을 좀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네, 이 비망록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봐야 할 텐데 우선은 이팔성 전 회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경남 하동 출신이고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모교 같은 동문이죠. 그런데 아주 옛날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팔성 회장은 우리은행의 이제 그 금융지주 회장을 하셨는데 그 전신인 한일은행의
입부를 해서 금융인으로 쭉 이제 계단을 밟아왔고,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서울시향 그 대표를 네. 이분이 네. 맡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입니다. 사실은 서울시 이 산하에 이제 서울시향이 있고 아마 그때 이 상당히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그 고려대학교는 또 동문이 끈끈하잖아요. 예. 또 뭐 그런 인연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2007년 대선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이제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워싱턴에 있었지만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유심히 봤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경선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거의 대통령의 당선권에 가 있다는 그때 상황이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팔성 회장은 그때 이제 이명박 이제 대통령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때 나름대로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그 김선남 뭐 비례대표 등등 돈 받은 게 있지만 이팔성 회장은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시점에 지금 계속 자금 지원을 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어제 공개된 그 검찰이 공개한 비망록은 2008년 1월부터 5개월 거지만 그 전에 또 다른 메모들이 있습니다. 2007년 어떤 시점에 얼마를 줬다. 뭐 이상득 뭐 형님한테, 이상득 의원한테, 그다음 또 사위한테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액수와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관리했던 분들, 이병모 씨나 이런 분들이 기록해놓은 그 금전 출납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액수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이제 22억이 넘는 거죠. 이번에 비망록에서 이팔성 회장은 30억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검찰이 뇌물 혐의로 이렇게 지금 기소를 하는 건 22억 몇 천만 원인데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이건 사실은 권력을 사유하고 권력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라는 그게 분명히 확인된 상황이죠. 물론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부인을 하겠지만 이 비망록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에 그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늦게 이거 만들기는 어렵다고 봐요. 게다가 일일이 기록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08년에 2월 23일인가요? 그때 통이동 사무실에 찾아가죠. 통이동 사무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하기 뭐 이틀 전입니다. 그래 인수위를 꾸려서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인선 구상도 하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때 이팔성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나 산업은행 총재나 국회의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 좀 긍정 방향으로 기다려봐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비망록을 보면 이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회의원 선거가 곧 있는데 공천 못 받았죠. 그다음에 산업은행 총재도 안 되고 금융위원장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명박 대통령 쪽을 겨냥해서 뭐 파렴치한 쪽 뭐 족속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 보면 이거를 참 부인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증거 능력을 분명히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쓴 사람이 증인 선서하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다 작성했던 거라면 증거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날짜나 장소를 특정을 해서 만약에 청와대 기록, 통이동에는 제가 보기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대통령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자 한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누굴 만나고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를 부인한다 해도 이거 빠져나가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의 도덕성이 이 정도인가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비망록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어쨌든 곧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비망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쪽지에 원하는 자리를 적고 돈을 건네고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거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그 당시에 지금 드러난 비망록만 이 정도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
뭐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게 좀 가능했던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상황이 이제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뭐 천신일 그 세종 여행사 대표건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재호 전 의원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서울시 버스 조합장이었던 분도 그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예. 수십억 원을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는 일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촌 그 언니가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던 거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대우조선 회항의 그 예. 연임 로비 사건도 이제 2009년도, 2010년도에 꽤 뜨겁게 달궜던 많았네요, 사안이죠. 굉장히.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것은 이제 뭐 국정원 특활비를 뭐 한 것하고 그다음에 4대강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예. 방산 비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자방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 것으로 해서 그 가족이 전체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또는 아들 그다음에 그 사위까지 연루되고 그다음에 그 형제들 간의 그런 형제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형제의 사촌까지 연루된 진짜 복합적인 그런 비리로 부정부패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다스 예를 들어서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지난해 국민들이 물었던 것이고 본인은 주어를 생략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실제로 실질 소유주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거의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팔성 전 지주회장의 이 정도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6년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98년도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자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좌관을 했던 분이 또 비망록, 그러니까 이명박 리포트를 써서 당시에 뭐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고 그 배포 중지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 나온 그 리포트가 이제 2007년도에 한번 나오고 2012년도에 이제 증보판이 나왔는데 그때 2007년도와 2012년도에 쓴 책이 사실은 지금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변에 단순히 뭐 인색하다 내지는 뭐 돈을 걷어들였지만 베풀 줄 몰랐다라는 차원의 그런 뭐 인생론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그 도덕성이나 공직에 계신 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그 연장선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그 많은 돈을 받고 나몰라라 하면서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앞서 이제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이 비극으로 오게 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서 다뤄야 될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그리고 숙제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산비리 했던 4대강 문제,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국고를 손실했는지도 밝혀내서 후대에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시에 들으셨던 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뭐 저는 이제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은 모르는데 지금 결국은 이팔성 회장의 전 회장의 비망록은 뭐 이렇게 자세히 나왔지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분의 뭐 자세한 진술이 있죠. 그분은 결국 영법빌딩 지하에 그런 많은 서류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이게 다 확인이 되고 그 다스 문제가 다 드러나서 이미 뭐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이런 면에 있어서 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 이 탐욕을 부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소위 말해서 핵심 참모였단 말이죠. 그분이 자세히 진술한 거 아닙니까? 뭐 제수의 딜레마에 처해서 그랬는지,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이 예컨대 대통령이 된 시점에 그 취임하고 국정을 운영하던 시점에 어떤 의원을 공천을 주고 비례 의원을 주고
돈 2억을 이렇게 받았을 때 보고를 했더니 미소를 지우고 그 돈은 이제 청계재단 사무국장한테 전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공천을 대통령이 장사를 돈 받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당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위 이명박 대통령 별도 루트를 통해서 돈을 받고 공천을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단 그러면 그 한 사람뿐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의 영역이고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예. 이건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특활비 논란.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논의를 좀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해석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특활비 받긴 받겠는데 영수증 처리는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 정확한 핵심인 네, 거죠? 그렇죠. 특활비를 양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것의 내용을 보면 예. 업무 추진비, 일반 수용비, 기타 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예. 이제 의장단이 쓰는 것,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 쓰는 것, 그다음에 각 의원들에게 이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별도 지급. 특활비 예. 명목으로 뭐 그런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이제 지급이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예를 들어 그거 없애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급하는 거는 없애도 되는 예. 거고 그다음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으로 해서 업무 추진비로 하겠다라는 거일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상임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꼭 써야 돼야 될 비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첨부해서 보고토록 하고 국민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면 이제 많은 돈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줄이고 그다음에 내용도 투명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은 뭐 개인 생활비로 썼다 예. 이런 웃지 못할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그 국회의 권능 내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뭐 이렇게 존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인에 대한 그런 좀 혼탁함들이 이번 기회에 특활비가 양성화되면 그렇게 눈먼 돈이다라는 인식과 아울러서 그냥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정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였습니다. 맑아지는 거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변 대변인께서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폐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폐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바른미래당 폐지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저도 우리 김 의원님 같이 국회에 있었지만 폐지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을 하고 남은 이제 특활비는 정말 투명하게 하는 이런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폐지를 한다면 또 다른 돈을 전용해서 또 필요한 걸 쓸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외국에 가서 외교를 합니다. 의원 외교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의장이 외교 활동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과거에는 특수활동비로 해서 다시 이번에 뭐 국회의장 외유 가서 얼마를 썼는지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뭐 공간에 가서 외교관들 고생하는데 경력금도 주고 뭐 이런단 말이죠. 또 밥도 사고 상대국의 의장단 밥도 사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밥 사는 거 다 영수증 처리하면 되고 뭐 의장단 외교에 들어가는 돈은 가능한 한 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한 목적적으로 쓰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투명하게. 그렇고 또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이 또 역시 뭐 의원 외교합니다. 근데 뭐 전부 국민들께서 놀러 간 거로만 뭐 보셔서 좀 문제가 있지만 의원들도 앞으로는 이 의원의 외유도 국회 자체 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한다니까 정말 외교다운 외교를 하되 필요한 경비는 국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과거에 관행처럼 막 눈먼 돈처럼 썼던 거 예. 이런 것들은 다 없애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뭐 좀 더 추가 논의를 하면 아마 국회 내에서 현명한 방법을 뭐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의정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폐지를 하냐 개선을 하냐 이랬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공개하라, 특활비 썼던 내용 공개하라 이랬을 때 국회 사무처가 그건 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 판결에 절대 따를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공개하기 좀 꺼려지는 이유가 있나? 뭔가 이건 좀 불편한 내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님이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당사자 그냥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 예. 당사자 문제면 공개하기가 뭐 그렇게 애매한 건가요? 아니요. 외려 더 판단이 쉽죠. 음. 근데 전임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때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김영란법 이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가 제도 개선을 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제도 개선 되기 전에 일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국민들 앞에 굳이 소급해서 해서 나왔을 경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도리 없이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 이제 김 의원님 말씀대로 문희상 의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은 저도 이해가 돼요. 아마 그리고 결국은 정세균 전 의장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18대 19대 공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가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 그때 가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서 시간 끌기 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 오늘 벌써 참여연대에서 또 공개한 거 예. 보면 과거에 누가 얼마 받은지가 다 나왔죠.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차제에 좀 공개를 하고 대신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적절한 비판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뭐 돌을 던지고 매도할 이유는 없고 앞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완전히 바꿔 나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더더욱이 저는 국회가 공개를 해서 뭐 맞을 매를 빨리 맞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각 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공식 출마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 출마 기자회견에 안전의원 측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그 출마 기자회견하는 그 정론관에서 하는 것은 봤는데 누가 나왔는지는 화면에 잡히지 않아서 예.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어쨌든 이분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몸을 담았던 네. 분이고 2016년도 총선 때 저희 당에서 그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본인은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분이고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응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당 대표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있었던 당으로 이제 그 비슷한 당으로 가서 당 대표로 도전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후배 정치인들이 볼 때는 씁쓸합니다. 사실 2007년도에 저희 당으로 와서 대선 경선을 뛰었고 그다음에 당 대표도 하셨고 2008년도에 진두지휘 총선을 진두지휘했고 그리고 2010년도에 또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정계를 은퇴하신다고 이제 그 강진으로 내려가셨는데 물론 그 와중에 뭐 저희 분당에서 보궐선거의 승리도 이끌고 수원에서 이제 이찬열 의원을 당선시키기도 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한 일정한 그 족적은 있지만 왜 마지막 선택을 그 바른미래당으로 했는지 예. 그동안 수많은 말들을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보수적인 입장을 띈 그 저 당에서 당대표로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아마 인지도가 높으니까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저 길이 정도의 길인가라는 네.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한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쭤보려다가 네. 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누구나 사람이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네.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뭐 이 경제학에도 그렇잖아요. 가장 최적의 선택은 그 환경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도전하는 건 뭐 저는 뭐 이해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저분이 오늘 강조했던 게 중도 개혁 정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바른미래 일부에는 보수 성향의 의원들도 많죠. 옛날에 바른정당 출신이 있고 또 예. 국민의당 출신도 이렇게 같이 가세해서 아직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당이 뭐 통합 형태로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진정한 통합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통합으로 이끌 리더십도 현재는 좀 부재한 상황에서 그래도 손학규 전 대표는 뭐 상당히 정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저 당을 잘 이끌어준다면 네. 뭐 국민한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또 국회 안에서 여야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뭐 협치가 매우 중요하고 할 텐데 바른미래당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촉매나 윤활유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바른미래에 다른 분들도 많이 지금 당권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네.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손학규 전 대표가 저렇게 출사표를 던진다면 대충 대세는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만약에 저 당의 대표를 맡으신다면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회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주고 그다음에 이 중도 개혁 뭐 정당으로서 바른미래가 거듭나고 예. 또 이 야권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정계 개편의 필요성을 늘 강조하시고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주도하기 위해서 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야권이 제대로 된 재편이 되면 좋겠다. 네. 그래야 또 여당도 긴장하고 또 여야 간에 건전한 또 협력과 경쟁 관계가 형성될 테니까 그래서 뭐 손학규 전 대표가 뭐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을 잘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이해찬 후보 불통 시비는 사실 뭐 이전부터 조금씩 약간씩 얘기는 나왔고 이번에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소통과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뭐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포인트의 소재로 일단은 쓰여지고 있다는 예. 점 하나 하고요. 이게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이제 66명인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이 총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마치 전체가 이제 이 총리 정치 이 인생 자체가 뭐 불통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것은 좀 왜곡시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36살에 정치를 해서 30년 차 지금 되는 해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고 교육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7선의 국회의원을 했는데 만약에 소통하지 않고 국민의 그런 시대 정신을 읽지 못했다면 7선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 아무래도 정치 경륜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면들이 초선 의원들하고는 좀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다기보다는 좀 후배 격이고 선배 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송영길 의원도 지금 자막에 나오면 전화 드리기도 어렵다. 그건 송영길 의원이 사선 의원이 전화 드리기 어려운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선거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용.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죠. 지난 대선도 같이 치렀고요. 예.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고 그분도 이제 뭐 본부장을 하셨고 선대위원장과 본부장 관계인데 그럼 소통을 안 했다고 얘기하면 선거가 원활하게 안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부분적으로 이제 초선 의원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말씀을 하신 거고 최근에 저희 새 후보께서는 송영길 후보도 폴도 인사로 이렇게 예. 이제 본인의 그 이제 기존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김진표 후보도 조금 더 이제 연배가 좀 높다는 것 때문에 이제 밥 잘 먹는 할배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SNS 소통을 하는 거고 이해찬 후보도 지금 이제 막내 비서랑 뭐 동갑내기 가회하기 뭐 그리고 칠성 사이다를 뭐 비슷하게 패러디해서 칠선 사이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좀 그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후보들 간의 강점도 얘기하고 상대의 약점도 얘기하고 이거는 선거 때 늘상적으로 있는 그런 이제 오고 갑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외부에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수 네,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권 경쟁이 늘 그렇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하고 예.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소위 개소송 문제로 굉장히 감정이 상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러나 일단은 앞서가는 분이 이해찬 의원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발주자들이랄까요? 그분들이 공격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또 당내에 나름대로 이 기반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는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각축전이 치열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해찬 의원께서 많이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정말 이 재밌는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게다가 2, 3위는 어떤 분이 2, 3위인지 잘 모르겠다를 할 정도로요. 그래서 앞으로 레이스가 8월 25일 날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꽤 남은 셈인데요.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고 만약에 실수하는 분이 있으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아마 더 이제 레이스가 전개되면 더 가열이 돼서 좀 더 1위 주자에 대한 공격은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받아 넘기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경제하고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여야가 은산분리 관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그런 법도 빨리 처리하기로 했고 어제 대통령도 그걸 강조하셨고 한데 김진표 후보는 그걸 강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송영길 후보는 50대 주자로서 상당히 어떤 패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당원들한테 어떤 기대감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기무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아예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렇게 개혁이 진행 중인데 사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한 게요. 김재규 사령관의 사진을 걸지 말지 이게 또 논란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예규를 정해서 판단하겠다는 거고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 그 내란이나 반란의 그 이제 중재를 지은 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진을 걸지 않은데 역사관에서는 뭐 걸려 있고 그 이제 보통 사령부 기무사령부 예전에 가면 기무사령부면 역대 이제 사령관들 사진을 쭉 했는데 거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또 이제 김재규 그 부장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그 전직 대통령과도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사진을 걸 건지 말 건지인데 제가 볼 때 아마 공평하게 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반역한 분에 대한 경우는 사진을 걸지 않고 뭐 그 기록관에는 다 걷는 식으로 역사관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를 해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령관은 지금 초대 사령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거를 고민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무사는 과거의 기무사로 돌려서 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새롭게 출발하니까 그 안에 걸 이유는 없겠다. 그러니까 뭐 국방부의 어떤 역사 기록관이든 다른 쪽에 기무사의 역대 사령관들 뭐 사진 거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뭐 새롭게 기무사를 물론 기무사가 했던 중요한 활동은 해야 되지만 새로운 출범을 하니까 뭐 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저 고민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걸면 안 될까요? 그냥?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역사관 자체를 아예 영리해서 역사관은 빼야 된다고 어디 보시는 거네요. 국방부 산하나 어디에 놔둬서 그렇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저분과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 사진을 우리가 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